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가계약 그리고 가계약금에 대해서 우리 공인중개사의 중개 실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영상이죠. 우리 공인중개사가 현장에서 가계약금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 팁을 드릴 건데요. 이른바 가계약금 사용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강의를 할 때 공인중개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려요. 가계약금은 꼭 모든 조율이 끝난 후에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직접 보내야만 할까? 이런 질문을 가끔 드리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죠. 왜냐하면 가계약금이라는 것 자체가 계약의 약정으로 보내는 돈이기 때문에 첫째, 모든 조율을 다 끝내고 근거를 남긴 상태에서 보내야 한다. 둘째,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주고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그거를 조금만 좀 비틀어 보자고요. 조건을 조율하기 전에 공인중개사가 먼저 받아서 보관한 이후에 그 다음에 조건 조율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문제가 생길까요? 자, 저와 제가 운영했던 사무실 직원들은요, 20여 년 전부터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조율 전에 사무실 계좌로 가계약금을 미리 받아놓고 조율에 들어갔어요. 그게 우리 공인중개사가 일하기에는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효율적이냐? 우선 가계약금 입금 여부에 따라서 고객의 의중을 유추할 수 있고요. 조율 후에 생기는 추가적인 욕심을 상당수 막을 수가 있습니다. 조율 후에 둘 중 누군가가 약속을 어기지 못하도록 심리적인 부담감을 줄 수도 있고요. 조율에 실패하더라도 그 고객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건데, 강의에서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대표님, 조율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명목으로 가계약금을 미리 받을 수가 있나요?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먼저 달라고 말하기에는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십니다. 멘트를 알려드릴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고객이 어떤 물건을 마음에 들어 한다면서 조율을 요구할 때, 대표님 또는 사장님, 그러면 저희가 조율에 들어가 볼 테니까 저희 사무실 계좌로 약간의 가계약금을 입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때의 가계약금은요, 아주 적은 금액이에요. 임대차일 경우에는 한 2, 30만 원 정도, 그 정도 얘기하시면 되고요. 매매일 경우에는 뭐 매매 금액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를 얘기하시면 되는데, 고객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중개사님, 가계약금은 조율이 끝난 상태에서 거는 것 아닌가요? 고객도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죠.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바로 입금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도 가끔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금액만 깎고 다니는 손님들이 많아서 확실한 고객이라는 것을 어필해야 임대인 측과의 얘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가계약금까지 받아 놓았다고 얘기하면서 대화하는 거랑 그냥 조율해달라고 하는 거랑은 대부분의 경우에 임대인 측의 반응이 약간 다릅니다. 조율되지 않으면 바로 돌려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사무실 대표 계좌로 20만 원만 먼저 입금해 주시면 저희가 그 가계약금으로 확실한 손님이라는 것을 어필하면서 조율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손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부분의 고객들이 부담 없이 사무실 계좌로 가계약금을 입금해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해당 공인중개사의 개인 계좌 말고 사무실의 대표 계좌를 알려주는 것인데요. 그게 손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믿음이 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고객이 어떤 물건을 마음에 들어 했을 때 우리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가계약금을 미리 받고 시작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지금부터는 임대차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매매에서도 논리는 비슷합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고객이 어떤 물건을 마음에 들어 하면서 금액 조율을 요구해요. 조율이 되면 계약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전화해서 이제 아주 깊게 조율에 들어가죠. 그리고 조율이 다 끝난 다음에 고객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장님, 어렵게 조율이 되었는데요. 이제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더니 고객 반응이 약간 뜨뜻미지근하게 변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중개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단 알겠고요.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사무실을 나가고서 나중에 연락이 두절되는 거예요. 이런 고객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공인중개사는 난처해지죠. 임대인에게 본인만 싱거운 사람 되고 끝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요, 손님 컨트롤도 못하면서 이제 금액만 갖고 다닌다고 뭐라고 하는 그런 임대인도 있어요. 자, 사실 이 고객은요,
그 물건으로 확정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봤던 다른 물건하고 비교해 보기 위해서 어디까지 조율이 되는 상황인지 한번 던져봤던 건데 그걸 공인중개사가 덥석 물은 거예요. 이 상황은요, 애초부터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을 상대로 깊은 조율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임대인과 얘기를 해보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조율이 가능할지 그 정도의 선만 좀 대략적으로 감을 잡은 다음에 그 감을 가지고 임차인과 이제 다시 또 얘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손님 말만 믿고 너무 깊게 들어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초보 공인중개사는요, 손님이 그렇게 요구를 할 때 그런 감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죠.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이때 활용하는 것이 가계약금 입금입니다. 조율해달라고 하는 그 손님 요청이 진짜였다면 아까 같은 그 멘트를 하면서 공인중개사가 20-30만 원 정도의 가계약금을 요청할 때 대부분은 입금을 해줘요. 입금해주지 않고 망설이거나 여기서 뭔가 좀 쭈삣쭈삣거린다면 이때는 임대인을 상대로 좀 깊은 조율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능성 정도만 좀 감을 잡아본 다음에 그 감을 가지고 고객과 다시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마음에 든다면서 고객이 조율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그게 진짜인지 또는 떠보는 것인지 이게 판단이 좀 애매할 때는 이렇게 가계약금을 얘기해 보고요. 그 입금 여부를 통해서 고객의 의중을 판단해 볼 수가 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고객이 어떤 물건을 마음에 들어 하면서 조율해 달라고 요청해요. 우리 공인중개사가 열심히 조율해서 조건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손님한테 계약을 진행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손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중개사님,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뭔가 약간 좀 당황한 것 같은 표정으로 그냥 가는 거죠. 자, 방금 전에 그 상황하고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이번 손님은 진짜였어요. 조율이 되면 그 물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진짜로 마음먹은 그 상태였었단 말이죠.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전화로 조율을 하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잠깐만. 전화로 지금 몇 분 얘기했는데 월세 10만 원이 깎였다고? 1년이면 120만 원인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니야? 나 지금 뭔가 실수한 것 아니야? 한 15만 원 정도 얘기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뭔가를 잘못해서 스스로 뭔가 손해본 느낌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일단 스톱을 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잠깐 생각할 시간을 갖는 거죠. 자, 이 고객은요, 다음날 반드시 다시 나옵니다. 그 물건으로 계약하고 싶었던 것은 진짜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나오지 않고 뭔가 이번에 추가 조건을 가지고 다시 나와요. 이를테면 월세 10만 원은 어제 조건이 다 조율이 됐었죠. 그 월세 10만 원에 플러스 도배 장판 이런 식으로 분명히 뭔가 추가 조건을 갖고 나옵니다. 이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가계약금이에요. 가계약금을 받지 않고 시작하는 것과 이제 미리 받아놓고 시작하는 것은요, 심리적으로 아주 다른 영향을 미치거든요. 가계약금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들은 가계약금을 먼저 걸고 그 상태에서 조율이 완료된다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욕심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세 번째 상황 보겠습니다. 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모든 조건이 다 조율되었어요. 이제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데 서로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결국 금요일 오후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손님과 헤어졌어요. 금요일날 아침에 일찍 공인중개사가 임대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네, 사장님 잘 계셨죠? 오늘 오후에 계약서 작성하기로 했는데 시간을 몇 시로 할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임대인이 아, 맞다. 어떡하지? 이러는 거예요. 왜요, 사장님? 아니, 어제 저녁에 계약한다면서 찾아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냥 계약서를 썼지.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끝났는데. 그죠? 자, 이거 현장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에요. 이걸 막을 수가 있는 것도 가계약금이죠. 조율 전에 우리가 가계약금을 받고 시작했잖아요. 조율이 끝나고 나면 그 가계약금을 임대인 계좌로 입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그러려고 받는 것이 가계약금이에요. 조율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보낼 수도 있지만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미리 받아 놓았다가 조율이 끝난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계좌로 그걸 보내는 거죠. 그런데 받아놓은 가계약금이 너무 소액이라서 임대인이 받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임차인에게 추가 금액을 받으면 됩니다.
사장님, 조율이 다 끝났고요. 임대인 측이 다 동의했습니다. 계약서는 금요일에 쓸 수 있으니까 임대인 마음 바뀌기 전에 가계약금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받았던 20만 원은 제가 임시로 받아놓은 것이니까 3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 주시면 임대인 측에 50만 원을 보내고 가계약을 진행해 놓을게요. 금요일에 추가 계약금 150만 원 준비하셔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또는 임차인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50만 원을 보내게 한 다음에 20만 원을 내가 반환해 주면 됩니다. 어떤 방법도 상관없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임대인이 귀찮다고 가계약금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 그거 뭘 귀찮게 보내고 그래. 금요일에 계약서 작성하면서 한 번에 200만 원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임대인도 있죠. 그럴 때는 임대인에게 가계약금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그 손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어필해 주고요. 임차인에게도 그 내용을 얘기해 줘야 합니다. 임대인 측에서 계약서 작성 시에 계약금을 한 번에 받길 원한다. 그래서 가계약금은 부동산이 일단 보관하고 있겠다. 이 내용을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임차인한테 해놓아야 만약이라도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임차인과 이 공인중개사 사이에서 큰 다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좀 열받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임대인 측으로 화살을 돌릴 수가 있어요. 이 점 하나만 주의하시고요. 네 번째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조율에 실패했어요. 손님이 원하는 만큼 조율이 안 됐고 결국 무산됐습니다. 물건을 다시 알아보거나 이전에 봤던 물건 중에서 2순위였던 물건을 다시 둘러봐야 하는 이제 그런 순간인데 이 상황이 우리 공인중개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고객을 절대로 다른 곳으로 보내면 안 되는 상황이죠. 왜냐? 지금 이 고객은요, 계약까지 거의 다 왔어요. 시세 파악도 끝났고 조건 변경도 다 됐고 마지막 결정을 하는 그 단계까지 온 고객입니다. 여기서 손님이 다른 부동산을 가게 된다? 끝이에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점유율입니다. 고객 점유율이에요. 절대로 놓치지 말고 내가 꼭 잡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미리 받아놨던 그 가계약금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계약금을 받을 때 뭐라고 했어요? 조율이 되지 않으면 바로 돌려드릴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현장에서는요, 조율이 되지 않고 다른 물건으로 이제 돌려야지 될 때 우리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대표님, 이 물건은 조율이 안 되었고 제가 물건을 다시 한번 샅샅이 훑어볼 테니까 내일 마지막으로 물건을 다시 한번 보고 판단해 보시죠. 또는 어제 보셨던 그 물건을 내일 다시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 네, 중개사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일단 알겠는데, 그런데 일단 가계약금은 먼저 돌려주고 시작을 하시죠. 이렇게 나오는 고객은 현장에서 없습니다. 대부분은, 네, 그러시죠. 중개사님, 수고하셨고요. 내일 뵐게요. 공인중개사가 고생한 것을 알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렇게 그냥 돌아가요. 그리고 이 고객은요, 다음날 반드시 나에게 다시 나옵니다. 왜? 내가 가계약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음 날에도 마음에 들어하는 물건이 없을 때 그때 돌려주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고생했으니까 식사비 하라면서 돌려받지 않는 그런 손님들도 가끔이지만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 공인중개사가 중개 현장에서 가계약금을 활용하는 방법 4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율 전에 가계약금을 공인중개사가 먼저 받고 그 상태에서 조율에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실무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조율이 된다면 말 그대로 가계약금이 되는 것이고요.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돌려주면 되는 돈이에요. 유법도 아니죠. 반드시 조율된 이후에 계약 당사자들끼리 주고받아야 하는 돈이다. 이렇게만 생각지 마시고 생각을 조금만 좀 확장을 해보시면은 꼭 가계약금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중개실무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이 많이 나와요. 자, 다음 영상은 가계약과 관련된 마지막 영상인데요. 우리가 중개하는 물건은 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가나 사무실 같은 업무용 부동산도 있죠. 작은 개인 상가도 있지만 좀 큰 빌딩들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임대차에서 가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